자, 보자. 아직 그 학교에서 뭐 진도는 안 나왔죠? 뭐 한다는 말도 없죠? 그래요. 그럼 이제 곧 일반학 원일 테니까 일반학 원에서는 초반에 보통 그 작년 기준으로 준달책을 했거든요. 준달책 기준으로 초반에는 뭐 약간 화학 양론 이런 거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오비탈 이론이 주예요. 오비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화학 양론이나 그 다음에 뭐 원자 구조 이런 거는 좀 잘 알아서 이거 익숙하니까 원자 오비탈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위주로 조금 먼저 설명하고 또 학교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거 맞춰서 할게요. 자, 우선 여기 하이드로제닉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 단어의 뜻은? 그렇죠. 우선 가장 기본적인 뜻은 수소를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그 뭐냐면 이제 이게 더 중요한 뜻은 바로 수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요거 전자가 하나 라는 뜻이에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수소에는 전자가 정말로 하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을 영어로 하이드로제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제닉 이온이라고 하는 게 누구들을 얘기하냐면 우선 당연히 1번 수소 전자 하나밖에 없죠. 자, 근데 만약에 힐륨의 경우라고 한다면 얘를 1 플러스로 만든 것. 힐륨에는 전자가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이온화시키는 거야. 그럼 몇 개 남아요? 한 개 남죠? 그럼 만약에 3번의 리튬이다. 그럼 얘는 2 플러스를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4번의 베릴륨이다. 라고 하면 얘는 몇 플러스를 만들면 되겠어요? 얘는 3 플러스를 만들면 저런 전자가 하나뿐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온이나 원자들을 하이드로제닉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양자역학적인 계산 결과가 동일해지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묶어서 이제 오비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첫 번째 1 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웨이브 펑션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말 번역은 웨이브 펑션. 우리말 번역은 파동 함수. 네. 펑션을 기능이라고 번역하는 사람은 진짜 오랜만이네요. 뭐 기능도 있죠. 기능도 있죠. 네. 그 수학에서 얘기하는 함수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펑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함수 중에 하나가 파동함수인데 이 파동함수의 경우 그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짜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런 기호 본 적 있죠? 그래서 이제 읽을 때 발음이 PSI 그래서 이제 PSI 이렇게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PSI 이렇게 읽어도 되고 S를 묵음처럼 해가서 파이라고 해도 되고 뭐 여하튼 그리스 알파벳이라 표기 방법은 저러합니다. 자, 이 녀석은 우선 첫 번째 1 영어로 된 책을 찾으면 저런 이제 문장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 파동함수일 거고요. describe는 설명하다 이런 뜻이고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체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어떤 것들 지금 이제 수소 원자들이겠지 걔네들을 fully니까 완전히 설명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말을 풀어 쓰면 이렇게 원자 내 전자 특히나 화학자들은 전자가
그 관심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저 전자적 상호작용으로 모든 화학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자가 화학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니까 이런 원자들에서 나타나는 그 전자의 모든 물리적 정보, 얘를 가지고 있는 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물리적 정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냐, 그 해당 언급을 하려고 하는 전자가 원자 내에 어디쯤 있겠느냐. 그 다음에 요놈의 전자가 뭐 위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전자의 현재 운동량 상태가 어떠냐. 그리고 해당 전자가 만약에 그 원자에게 매여 있을 때 그 에너지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전자가 그 뭐냐면은 가질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상태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파동 함수 되겠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것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성격. 두 번째, 얘는 짜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well defined라고 쓰고요. 우리말 번역은 잘 정의된. 그래서 쟤는 그냥 쓰는 말이 아니고 그냥 수학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혹시 수학 시간에 저 well defined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수학에서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well defined. 좋아요. 어떤 뜻이냐면 얘는 무한번 미분 가능. 이란 뜻이에요. 자, 당연히 미분이 된다는 얘기는 함수 자체가 연속이란 얘기겠어요? 불연속이란 얘기겠어요? 연속이겠죠. 그리고 연속을 넘어서 계속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함수 자체가 뭐 이렇게 톡 튄다거나 뭐 이런 그 막 뾰족한 점이라거나 이런 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없고 함수가 되게 유들유들 하다는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수학에서 well defined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이런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무한번 미분 가능하죠. 그렇죠? 다항함수라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지수함수. 그 다음 삼각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잘 정의된 함수인데, 그러한 잘 정의된 함수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될 이제 파동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뭐 이런 것들이 막 조합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성이 되는 건데, 그런 걸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파동함수의 또 묘한 성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놈의 파동함수는 0으로 수렴합니다. 언제? 이게 요렇게 될 때. 자, 그럼 여기 이제 묘한 표시가 하나 있는데 R이라는 게 있죠. 얘는 뭐냐면 바로 핵과 전자 그 사이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자, 어떤 원자를 구성하는데 원자 안에는 핵도 있고 전자도 있겠죠. 지금 언급하고 있는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도 원자핵은 다 하나씩 당연히 있고 전자도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전자가 핵에서 거리가 무한정 멀어진다 라는 얘기는
그 전자하고 핵이 서로 관계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무관해진다는 얘기예요? 서로 무관해진다는 얘기죠. 서로 무관해져 버리면 그 전자는 원자에서의 속성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니까 파동함수에 대한 정보가 사라져 버리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 파동함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수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면은 0으로 수렴해서 함수값이 싹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함수의 속성을 갖는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죠? 요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됐다. 자, 그 다음. 이 자, 영어 표현으로는 오퍼레이터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은 연산자, 원래 표현은 오퍼레이터. 자, 요것을 도입하는데 이게 뭔 상황이냐? 양자역학에 관련된 그 기본적인 그 이제 표현은 이거예요. 저 파동 함수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 그거를 알아내기 위한 계산 방법. 계산 방법. 이 계산 방법이 당연히 뭐 간단 사칙 연산 이런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간단하게 더하기 빼기. 이건 너무 쉽고. 그럼 여기서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면 행렬. 행렬 계산 알죠? 행렬. 행렬을 활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미분 방정식. 정식 교과 과정으로 미분 방정식을 배운 적은 없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물리 시간에 약간 맛을 봤죠. 물리 시간에 살짝 나오잖아요. 단진동 운동 이런 거 할 때 뭐라거나 등등해서 미분 방식 약간 봤을 텐데 그런 것들을 포함한 계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행렬 계산을 해라 아니면 미분 방식을 풀어라고 하는 어떤 명령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표기할 때 짜잔 요거 그리스 알파벳 제 발음이 옴이요. 옴은 그 사람 이름이고요. 사람 이름이고 제 이름은 오미가. 오미가 알겠죠? 오미가. 오미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 알파벳인데 저 오퍼레이터를 이제 뭐 대표해서 저 알파벳으로 표현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짜잔. 이런 꼴이 돼요. 자, 이게 이제 뭐냐? 파동 함수를 이것의 명령대로 연산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기호 하나로만 써서 그렇지 구체적으로 수식을 파고 들어가면 얘가 행렬로 표현될 수도 있고 얘가 미분 방정식의 명령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리적으로 꽤 복잡하게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리적으로 좀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거를 다 계산해 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은 화학이라기보다는 수학과 물리학에 가까우니까
구체적으로 다 계산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다라고 이제 뉘앙스만 받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파동 함수를 이 오퍼레이터로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수, 그게 지금 W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어떤 상수와 원래 파동 함수의 단순 곱하기가 다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아주 희한한 점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데, 이런 수리적인 꼴로 만들어지도록 전체가 다 조작되어 있는 시스템을 그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수리 체계에서는 이런 오퍼레이터 연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애시당초 파동함수를 조작해서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해볼 거냐? No, 하진 않아요. 하진 않는데 이제 그런 뉘앙스의 수리 체계다라는 것만 우선 알아두시면 된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W 상수가 그냥 뽕 튀어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그 상수가 원래 파동함수랑 이제 진짜로 단순히 곱하기, 그러니까 어떤 기존 파동함수의 상수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수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얘를 영어 표현으로는 observable이라고 얘기를 해요. observable. 의미는 뭐냐면 바로 관찰 가능한 물리량입니다. 관찰 가능한 물리량. 그래서 아까 파동함수로부터 뭐를 알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위치를 알아낼 수도 있고 운동량을 알아낼 수도 있고 역학적 에너지를 알아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퍼레이터 중에는 위치를 알아내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어떤 수식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그 위치 오퍼레이터를 파동함수에 연산하면 무슨 상수가 뿅 나오는데 그게 그 입자의 위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녀석의 운동량을 알고 싶다. 그러면 운동량 연산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그걸 딱 걸어주면 무슨 상수가 뿅 나오는데 그게 그 녀석 운동량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파동함수다. 알겠죠? 자, 근데 저 수리적 계산을 다 할 필요는 없고 오퍼레이터 중에, 오퍼레이터도 다양하게 있겠죠?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오퍼레이터 중에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뭐만 알면 돼요? 딱 하나, 알겠죠? 딱 하나. 뭘 할 것이냐. 그래서 자기 이름이 뭐더라? 균동이요? 동욱스. 동욱스. 이렇게 놀라는 표정이에요? 표정이 되게 놀라는 표정이에요. 원래 표정이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요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응. 응. 오비탈 많이 공부해보진 않았어요? 응.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수학을 빼고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놀라지 않으셔도 돼야겠죠? 필기만 잘하고 외우시면 다 할 수 있어야겠지? 동욱스 오케이? 그렇지. 자, 필기는 잘하죠? 어디 필기한 거 좀 보자. 좋아. 자, 필기 잘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하나 알아둘 게, 그 많은 오퍼레이터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 봐. 짜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냐면 대문자 H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해밀토니안. 그렇죠?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저분은 고전 물리학자입니다. 특히나 이제 파동 있죠, 파동. 파동을 고전 역학적으로 분석을 했던 그 업적이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물리학 중에서도 가장 근본 물리학에 가까운 수리 물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물리학 좋아요? 아, 그래요. 공부할 일은 없을 거고. 잠깐. 거기 보면은 파동 함수라고 해서 고전 역학 파동 함수. 거기서 등장하신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분의 이름을 딴 그 이제 뭐냐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뭐냐? 얘는 이렇게 표현돼요. 표현만 알면 돼요. 짜잔. 이 표현만 알면 됩니다. 이 표현. 자, 얘는 뭐냐? 이 H가 바로 역학적 에너지를 알아내라는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꽤 그 복잡한 미분 방정식 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행렬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내라 라는 그 연산 방법입니다. 걔를 파동함수에 걸어주면 진짜로 어떤 상수가 이렇게 뾰병 튀어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겠어요? 정말로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를 알아내는 연산자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식도 있고 뭐 교재 보시면은 저거와 관련된 수식도 나오긴 합니다만 실제로 계산할 일은 없으니까 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꼴이 요거고, 그리고 이 방정식을, 그래서 이 수식을 슈레딩거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양자역학의 수리 체계를 처음 확립한 사람이죠. 슈레딩거라는 분이야. 그래서 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방정식을 슈레딩거 이쿠에이션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슈레딩거라는 사람은 조 수식과 관련돼서 그 업적을 인정받아 가지고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동욱스 노벨상 어때요? 동욱스 노벨상. 왜요? 그래. 동욱스도 나중에 노벨상 받을 수 있잖아. 뭐 노벨 평화상 이런 거. 트럼프처럼 대통령 돼가지고. 왜? 하여튼 그러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수식을 슈레딩거 이쿠에이션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이 슈레딩거 이쿠에이션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세 번째 3. 짜잔. 자, 여기 이제 보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고, 이 양반이 스위스계야. 스위스계인데 실제 국적이 스위스인지 오스트리아인지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스위스계 사람이야. 이분의 18살 때 석사학위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걸로 이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아요. 알겠죠? 지금 동혁이 지금 몇 살이죠? 아니, 동욱이 지금 몇 살이죠? 19살이요? 벌써 지났네요? 벌써 지났네요? 그래요? 이제 동욱이 이제 노벨상까지 1년 남아서 1년 하겠죠? 이 양반 18살 때 노벨상 동하겠죠?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Bones Interpretation 어떻게 이제 그 번역을 하냐면 해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의 해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첫 번째 1 파동함수. 영어 표현으로는 웨이브 펑션이고 표기할 때는 이렇게 그리스 알파벳 파이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이 웨이브 펑션은 얘가 기본적으로 복소수 함수입니다. 복소수 함수입니다. 복소수 수학 시간에 배운 적 있죠, 그렇죠? 자, 복소수가 가지는 묘한 특징이 뭐죠? 복소수는 뭐가 없죠? 복소수는 무엇이 없죠? 그렇지. 바로 크기가 없다고요. 크기는 정의하지. 크기는 정의하는데 대소. 복소수는 대소가 없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파동함수는 기본적으로 복소수 함수여서 그 함수값 자체에 물리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동함수는 함수 값을 표현해주면 얘가 그 허수 i가 들어가는 복소수로 함수값이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물리적 의미라는 말이 있는데 물리적 의미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길이를 측정했는데 길다 짧다, 뭐 질량을 측정했는데 가볍다 무겁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길다 짧다 가볍다 무겁다 다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물리적 의미라고 하는 거. 항상 대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소가 있는 게 물리적 의미인데 대소가 없는 걸로 당연히 표현할 수가 없죠. 심지어 생각해보면 감정 상태도 대소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물으면 분명 더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지어 감정도 인간이 느끼는 경험에서는 항상 대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복소수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 뭐 뜻인지 아시겠죠? 뭐 뜻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그래. 그런데 이 본이라는 사람이 이 파동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이런데 놀랍게도 요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파동함수를 활용하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전자. 지금 여기 보시면 예건 전자가 어쨌건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있잖아요. 그 하나 그 전자 무슨 말 되겠죠? 원자에게 매여 있는 그 전자. 그 전자가 어떤 영역에서 발견되겠느냐. 그 확률, 발견된 확률을 알아낼 수 있다. 있다. 라고 저 본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본의 해석을 슈레딩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슈레딩거는 말도 안 돼. 내가 만들어낸 파동함수에는 그런 성격이 없어. 라고 슈레딩거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물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거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라고 이제 다른 물리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바람에 이 양반도 또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파동함수를 활용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 활용 우선 첫 번째 1. 짜잔.
자, 우선 첫 번째 나오는 말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말 번역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자, 번역하자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동욱이죠. 저 동욱이도 같이 해줘요. 같이 해줘요. 왜? 싫어요? 아, 혼자 하면은 부끄럽잖아. 동욱 같이 해줘요. 오, 동욱이 최고. 동욱이 사람 완전 좋은 사람이다. 와, 진짜. 자, 동욱아, 이거 영어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어, 요 단어를 모르는구나. 수학 시간에 맨날 쓰는 단어인데. 보로보로보로봐 확률이요, 확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로 번역을 합니다. 그죠? 확률 밀도 함수. 자, 이 확률 밀도 함수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짜잔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표현을 수학 시간에 본 적 있을 건데 이 반짝반짝 이 표시가 무슨 뜻이에요? 야, 켤레. 켤레 복소수란 말 안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플러스 i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가 뭡니까? 1 마이너스 i죠. 그럼 이 두 개를 연산하면 값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루트 2가 뭐예요? 루트 2가 바로 이 녀석의 크기죠. 이 녀석의 크기죠. 그래서 뭐냐면 파동함수 자체가 복소수 값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값 자체가 복소수니까 그 녀석의 켤레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개를 곱해 놓은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래 복소수의 켤레를 곱한 거니까 그건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여 3차원의 어떤 영역 여기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얘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표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내가 대문자 P 이렇게 쓸게요. 대문자 P. 자, 확률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probability라고 하기 때문에 확률을 앞으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대문자로. 자,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파동함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언급하려고 하는 전자는 1차원에 있어요, 2차원에 있어요, 3차원에 있어요. 우리가 언급하려고 하는 전자는 당연히 3차원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핵이 이렇게 있는데 핵으로부터 여기 떨어져 있는 어떤 위치, 그러면 핵으로부터 x축으로 몇 칸, y축으로 몇 칸, z축으로 몇 칸 가면 이 위치 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핵에서 이 위치에 있는 전자, 이 전자가 과연 여기에서 발견될 확률이 얼마냐를 표현해 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함수도 기본적으로는 변수가 x, y, z 여기죠.
이런 식으로다가 몇 차원 함수? 변수가 3개인 함수. 아시겠죠? 3개인 함수로 기본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파동 함수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려면 요 자체로는 안 돼. 왜 요 자체로는 안 되냐면 이 녀석이 복소수니까.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꾼다? 크기의 제곱으로 바꿔. 자, 복소수여도 크기는 무슨 수야? 실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크기의 제곱으로 바꾸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크기의 제곱을? 확률 밀도라고. 확률 밀도 함수라 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게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는 이 x 변수, 이 x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 3차원의 영역이니까 이 x 변수가 x1에서 x2까지 변하게 되는 영역에 대해서 x에 대해 적분을 해주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수식이 뭔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변수에 대해서 정적분을 해버리면 그 변수는 남아있게 되어 사라지게 돼요. 정적분을 해버리면. 정적분 해버리면 그 변수는 남아있게 되어 사라지게 돼요.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변수 뭐가 남게 돼요? y하고 z가 남죠? 그러면 이때는 이 x에 대한 정적분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 다시 y 변수에 대해서 y1에서 y2까지 정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시 끝나면 마지막 누구 변수? z 변수까지 z1에서 z2. 이게 바로 어떤 영역에서 전자발견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잘 봐요. x1에서 x2, y1에서 y2, z1에서 z2. 이게 잘 봐. x 변수가 찔끔 움직이고 y 변수가 찔끔 움직이고 z 변수가 찔끔 움직이면 이 공간에 어떤 영역이 딱 규정된다는 거 알겠죠? 그 공간의 어떤 영역에 x축으로 몇 칸, y축으로 몇 칸, z축으로 몇 칸 가는 3차원 영역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 영역에서의 적분 결과가 바로 요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리적 테크닉 여기 보시면은 요거 요런 표현을 뭐라고 부르냐면 3차원 중적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중자는 거듭이라는 뜻이 알겠죠? 거듭 적분한다 라는 뜻으로 이 표기 방법을 중적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적분으로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이런 표현 방법 자체가 매우 편리해 보여요. 매우 귀찮아요. 귀찮죠. 이게 막 너무 표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 표현을 줄였어요. 얘를 축약을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쓰느냐? 인티그럴 짜잔 이렇게 그냥 팍 줄여 써버립니다. 자, 우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에 있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그래서 아예 그냥 크기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원래 파동함수의 켤레를 곱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대응 관계를 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요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름하여 얘는 원래는 x에 대해서 적분하세요. 끝나면 y, z에 대해서 계속 하세요. 라는 적분 기호죠. 3차원 적분을 완성하라는 적분 기호인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최적 소라고 이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 표현에서 이제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
D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묘한 표시가 있는데 이렇게 쓰는 알파벳 기호인데 그리스 알파벳입니다. 발음은 타우. 그래서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물리 시간에 토크 있죠, 토크. 토크 표현을 이걸로 많이 하거든요. 그 토크 표현을 타우로 많이 쓰는데 그 타우 그대로인 겁니다. 그거를 지금은 여기서 3차원 중적분 기호로 지금 대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타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dx, dy, dz 이거를 치환해 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3차원적으로 적분을 하세요 라는 수학적인 명령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수학자들이기보다 물리학자들은 이게 그래도 시각적으로 요 놈이 여기에 대응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X축으로 찔끔 Y축으로 찔끔 Z축으로 찔끔 해서 만들어지는 그 길이 세 개의 변화 곱하기. 니까 얘를 뭐라고 생각하기도 하냐면 미소 부피 변화. 라고 실용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을 최적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적분 기호인데 그거를 그냥 3차원의 아주 최소한 영역의 어떤 부피 변화를 의미하는 건가? 라고 해서 최적소라는 이름을 쓰기도 한다. 이런 뜻이죠.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노래를 꾹꾹 켜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됐죠? 고다음 이거 줄게요. 지우자. 쓱쓱쓱쓱. 그 다음 본의 해석 세 번째. 자, 영어 표현으로는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는 정규화. 그래서 영어 표현 노멀리제이션, 우리말 번역 정규화. 자, 얘는 뭐냐? 모든 파동함수. 여기서 이제 모든 파동함수라고 하는 건 지금은 저 수소 원자들에 대한 파동함수만 우선 고려하거든요. 왜냐하면 쟤들이 그나마 수리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원자들은 꼭 수소 원자만 있어요. 수소 원자 아닌 애들도 뭐 천지백갈이에요. 뭐 아닌 애들도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런 수소 원자가 아닌 원자들에도 파동함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원자 말고 원자가 몇 개 엮여 있는 걸 뭐라고 해요? 분자라고 하죠. 분자도 파동함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앞으로 이제 도입될 모든 파동함수는 다음 성격을 만족합니다. 사실 다음 성격을 만족하도록 조작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뭐냐? 요거예요. 적분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 보이시죠? 이 확률 밀도 함수. 이 확률 밀도 함수를 3차원으로다가 중적분을 하는데 그 적분 구간이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x1, x2, y1, y2, z1, z2잖아요. 근데 모든 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무한대에서 무한대, 무한대에서 무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부 다 완전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바로 1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것의 의미가 뭐냐? 바로 전 우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까지를 다 포함한 이 세상, 온 세상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자를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관심 있는 그 전자가 우주 어딘가에 있을 확률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저 누구냐? 저 동혁? 아, 동준? 동욱? 아, 그렇지. 동욱이 지금 여자친구 있나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 그럼 이름 예시가 안 되는데. 혹시 학교에 있습니까? 그렇군요. 동기입니까? 동기입니까? 그런 거야. 다 아는 거군요, 학교에서는? 그래? 다 공개된 커플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대답 바로 안 한다. 저, 그래요, 그래. 그렇지. 이게 지속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지. 그래. 그럼 말고, 그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아직 연애를 못 해본 모태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내 여자친구는 이 지구 어딘가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급하려고 하는 어떤 전자가 전 우주 어딘가에 있을 확률 100%.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수소 원자건 수소 원자가 아니건 아니면은 뭐 분자건 모든 파동함수는 이런 속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 파동함수가 이미 수리적으로 조작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파동함수는 이런 꼴을 갖게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됐어. 되죠? 그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시를 거두세요.